안녕하세요. 재테크 신선배 보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부동산 투자로 뒤통수를 맞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셨거나 또는 주위에서 당했다는 얘기들을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신선배. 첫 번째 유형은요, 부동산 업체가 부동산 강사들과 결탁해서 미분양 물건을 팔아먹는 유형입니다. 보통 강사들은 어느 특정 분양업체와 서로 결탁을 해서 이 물건이 좋다라고 강의 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물건을 사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강생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선배님, 보통 이제 부동산 강의 들으러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지역 좋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럼 이제 와, 이건 찍어주는 강의다 이렇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찍어주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사기? 이런 건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찍어준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찍어주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업자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 물건을 팔게 되는 경우에 얼마 정도의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상담 또는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2가지 수수료를 다 가지고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강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양업체들한테 받는 수수료 그리고 컨설팅 비용까지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선배님,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그 어떤 특정 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이 이렇게 부르님 같은 부동산 강사분들 찾아와가지고, 아, 이번에 저희 지역 이제 턴이 왔잖아요 이러면서 물건을 여기를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제안이 오는 건가요?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접촉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물론 저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물건을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지금 굉장히 싸게 나왔다든지, 여러분들의 조급함을 이용해서 물건들을 파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듣기로 상승장에 어떤 물건을 받아와가지고는 아파트 동호수를 그냥 찍어가지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물건만 계약하는 경우를 들었어. 실제로 그런 게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분양을 할 사람들을 찾는 게 일반적으로 분양을 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그 곳에 가서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공생관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너무 특정 지역과 대상의 그 물건들을 추천하는 경우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강사님이 찍어줘서 좋은 물건인지 아니면 진짜 결탁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구별해요? 보통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야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특정 지역의 호재가 이렇게 해서 생길 예정이니까 이 물건을 사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물건의 호재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통망이거든요. 교통망이 언제 뚫린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지개수지 실제로 그때 100% 뚫린다는 게 아닌데, 그것들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끔 또 상가 같은 경우를 볼 때도 수익률 몇 %, 확정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그냥 쉽게 믿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샀는데 공실이 된 상가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그 상권이 있는 곳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강사들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네, 누군가를 그냥 믿고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아요. 그냥 내 공부를 하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기가 좋다더라 얘기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대로 호구가 되기가 쉽다라는 점, 스스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앞으로도 이러한 호구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번째 유형인데요, 부동산 강사가 공동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공동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는 매력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돈으로 할 수 없는 물건을 여러 명이 돈을 합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요, 보통 이제 제가 혼자 하려고 하면 무서운데 내가 믿는 강사님이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빨리 올라타야지 이런 막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의심을 하기보다는 아유 뭐 선배님이 같이 하는데 부모님이 같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더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공동투자를 얘기하시는 강사님들이 100% 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 공동투자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례보다는 실패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공동투자를 권유하는 강사가 제대로 된 강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을 뿐더러 또한 이 계약 자체가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수익 분배가 된다라든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엑시트 전략의 세부적인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한 공동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방향으로 갈 것 같았지만 결국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의 논쟁거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공동투자가 빠그러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또는 뭐 강사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공동투자로 예상했던 어떤 그런 기회와 경험들이 오히려 생각하기 싫을 정도의 후회로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강생 누구님한테만 주는 기회예요 라고 하면서 속삭일 때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강사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걸 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사기당하는 지름길이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부동산 강사가 다 사기꾼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투자는 너한테 내가 기회를 주려고 한다라든지 네가 그동안 되게 열심히 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 싶어라든지 사실상 이런 내용들은 약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탕발림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저라면 제가 먼저 할 것 같거든요. 본인이 먼저 하지 않고 남에게 권유한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내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끌어서 투자를 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행동하는 모습 중에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기도 합니다. 너무 호의를 베푼다는 것 자체를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사 공동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계약서라든지 진행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수익 분배라든지 어떤 명확한 근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공동투자를 한다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 공동투자는 여러분들의 욕심을 이용한 또 다른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도 역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테크 신선배. 세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신축 상가 가격 뻥튀기로 여러분들의 퇴직금 띄어먹기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은퇴 이후 뭐하지? 상가 투자 등을 통해서 월세를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신축 상가의 가격과 그 지역에 실제 받을 수 있는 월세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의 현재 공실률 등을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요즘 상가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인데다가 공급 과잉 때문에 막상 그 상가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공실이 된 경우 결국 본인은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꼬박꼬박 은행이자를 납부하면서 내 예상과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많은 상가 분양 업체들이 호재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 호재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재가 실제로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언제 될 것처럼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희망회로를 돌리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2025년에 지하철이 뚫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입주를 해보고 나니 지하철이 착공도 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상가는 어느 상가는 지금 현재 임대가 완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가가 알고 보면 임의로 분양업자가 임차인을 미리 끌어다 넣은 경우도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게 만들기 위해서 입점업체를 맞춰놓은 경우도 가끔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중에 계약서를 확인한다든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조금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상가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은요, 보통 수익환원법이라는 공식을 쓰게 되는데요. 수익환원법이라는 공식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를 구입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변 시세, 보증금이라든지 평균 월세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수익률이 떨어진다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다든지 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가 수익률은 보통 몇 프로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4%에서 5% 정도를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사실 그 이하인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이하인 경우도 꽤 많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는 4%에서 5% 정도를 가장 적당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입지가 사람들이 몰릴 만한 곳인지 또는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모이는 곳인지 등등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요, 지식산업센터 투자, 일명 대체상품 투자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것 같은데요.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상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 상품 투자가 아닌 대체상품 투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더구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요, 공장을 임대해서 수익을 보는 대표적인 수익형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형 투자 상품을 어느 순간 우리는 분양권 투자로 활용하면서 투자했던 게 바로 얼마 전의 모습이었죠. 본질 자체가 수익형 투자였던 상품을 강사들의 말만 믿고 분양권 투자처럼 활용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사람들이 이게 왜 분양권 투자처럼 이렇게 몰아갔는데 그걸 왜 믿었어요?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에 열중을 하게 되면은요, 정부는 아파트 투자를 너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은 점점점 아파트가 아닌 대체 상품 투자를 하려고 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랬을 때 나타났던 상품이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식산업센터 투자였고요.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대체 상품을 얘기한다면 생활숙박형 시설, 생숙 투자가 바로 비슷한 사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본질 역시 공장 임대였고요. 생활 숙박형 시설 역시 숙박 임대가 기본, 다시 말하면 수익형 투자가 본질이었다는 상품이었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이 생숙을, 이 지식산업센터를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 보유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분양권으로 넘기면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면 공급 과잉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매도를 할 수 없었을 때 수익형 투자 상품의 본질 가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수익형 투자라는 본질을 무시한 채 이것들을 일종의 분양권 투자처럼 유도한 강사들도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상품이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유행되더라도 이 상품의 원래 투자 본질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행보다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유형은요, 원수들한테 권한다는 지주택 투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요, 서울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10억이 넘는 가운데에서 길을 가다 보면 현수막에 5억만 가지고 있으면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와 같은 현수막들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요,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일명 지주택이라고 하죠. 바로 이 지주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 가격은 오르고 내가 서울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지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토지를 모두 구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자금을 모아서 그 토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거리가 발생될 수 있고, 또한 그쪽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주택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점을 놓치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지주택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5가지 패턴의 공통점은요, 조금이라도 적은 돈으로 편하고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낭패를 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결정한 투자는 실패해도 견딜 수가 있지만, 남에게 의지하고 실패한 투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선택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테크 신선배.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딱 맞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 아래 링크로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 사연을 보내주시면 매달 한두 분을 선정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자세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